동글납작하면서도 은은한 맛이 매력적인 초록빛 컬러푸드 단호박. 풍부한 식이섬유의 낮은 칼로리로 다이어트상 차림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건강 파수꾼이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무스 같은 매력. 스프로, 떡으로, 케이크로 다양한 건강 레시피로 사랑받는 진한 가을의 맛. 건강밥상 오늘은 비타민의 보고 단호박과 함께한다. 단호박에 함유된 팩틴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위 기능을 강화시켜 위 궤양 등의 위장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호박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해 물질과 숙변 배출을 도와 변비를 개선하고 장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의 베타카로틴 함량은 애호박의 26배, 늙은 호박의 6배에 달할 정도로 피부 노화 예방에 최고다. 단호박으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고소하고 달달한 극강의 부드러움으로 기분까지 무장해제시키는 단호박 구이.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영양간식으로 안성맞춤인 단호박 경단. 가을빛처럼 깊고 부드럽다. 단호박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데요. 보통 단호박죽이나 단호박 수프, 또 요즘에는 달달한 맛을 이용해서 디저트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오늘은 이 맛있는 단호박을 이용하여 단호박 구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단호박을 고를 땐 묵직하면서 껍질에 윤기가 도는 것이 좋다. 또 꼭지에 녹색빛이 감도는 게 신선하다는 뜻. 구이에 쓸 단호박은 깨끗이 씻은 후 속을 파내기 쉽도록 전자레인지에 2~3분 정도 돌려준다. 겉이 부드러워진 단호박은 꼭지 부분을 뚜껑처럼 잘라내 그릇을 만들어주는데 딱딱한 씨와 내용물은 모두 파주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적당히 파내는 게 포인트. 오늘 단호박 구이에 들어가는 단호박은 단호박을 그릇으로 쓰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돌리셔야지 잘 잘라집니다. 작은 사이즈는 한 1~2분 정도 돌리시고요. 큰 사이즈는 5분 정도 돌리셔서 손 조심해서 잘 잘라주세요. 단호박 속에 들어갈 브로콜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 당근과 양파, 고기도 함께 손질해 놓는다. 송이송이 잘라낸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서 충분히 데쳐주는데 소금을 한 꼬집 넣어 데치면 푸릇푸릇한 색상이 더 선명하게 살아난다. 단호박 구이에 들어가는 채소와 고기는 집에 있는 재료로 하시면 되는데요. 단호박 안에서 재료가 잘 익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팬에서 충분히 익혀주셔야 됩니다. 깊고 오목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후 먼저 소고기를 볶아주다가 데쳐놓았던 브로콜리와 준비해둔 새우 그리고 나머지 채소들을 넣어 충분히 익혀준다. 좋아하는 해산물이나 소고기 대신 훈제오리가 들어가도 맛있다. 이어서 화이트 루도 만들어보자. 볶은 밀가루에 생크림과 소금을 넣고 끓여주는데 조리해뒀던 재료들도 한데 넣어 타지 않도록 잘 저어가며 섞어준다. 오늘 화이트 루라 해서 밀가루를 볶다가 생크림을 넣었는데요. 화이트 루는 밀가루를 볶으실 때 색이 나지 않게 살짝만 볶아주셔야지 흰색의 루가 됩니다. 손질해뒀던 단호박에 맛있게 볶은 재료들을 가득 채운 후 고소하고 부드러운 치즈까지 듬뿍 올려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서 구워주면 영양만점 단호박구이 완성! 고소한 치즈향이 코를 스치고 퐁신퐁신 가득 담긴 재료들이 부드럽게 춤을 춘다. 버릴 게 하나 없이 한 입에 클리어! 단호박구이 최고의 건강 레시피다. 보통 집에서는 떡을 만들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단호박을 이용하면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호박을 이용하여 단호박 경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단호박은 10도에서 15도 사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는 보름 정도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
또 냉동 보관 시엔 씨를 긁어낸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지퍼백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단호박 경단에 쓸 단호박은 전자레인지에 충분히 익힌 후 반으로 잘라 씨를 말끔하게 제거한다. 이렇게 속을 파낸 단호박은 칼을 눕혀가며 껍질을 살살 벗겨낸 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는데, 잘게 썬 단호박은 용기에 담아 랩으로 싼 후 전자레인지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익혀준다. 좋은 단호박 고르는 방법은요, 겉이 매끈하고 단단해야 됩니다. 들어봐서 무거운 게 좋은데요, 단호박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놔야지 상하지 않습니다. 경단의 고물로 쓰일 카스테라는 깔끔한 색을 원한다면 겉면의 진한 부분은 잘라낸 후 부드러운 부분만 사용한다. 이제 고물을 만들 차례. 거름망이나 채를 이용해 카스텔라 빵을 곱게 가루내 준비해 놓는다. 이어서 경단도 만들어보자. 찹쌀가루에 설탕과 소금을 넣고 식지 않은 상태의 단호박을 넣어 곱게 치대 반죽한다. 오늘 단호박 경단의 고물은 카스테라를 체에 내려서 사용하였는데요. 혹시 카스테라가 없으신 경우에는 집에 있는 콩가루나 혹시 그것도 없으시면 설탕에 굴려서 하셔도 됩니다. 반죽 안에 건포도나 크랜베리 같은 말린 과일을 하나씩 넣고 먹기 좋은 크기로 경단을 빚어준다. 견과류를 잘게 부셔 넣어도 좋다. 이제 만들어 놓은 경단을 끓는 물에 익힐 차례. 가라앉아 있던 경단이 하나씩 떠오르면 잘 익었다는 뜻. 둥둥 떠올라 쫀득한 식감을 자랑하는 경단을 체에 받쳐 꺼내주는데, 겉면에 물이 마르기 전 고물을 묻혀주는 게 포인트. 오늘 단호박 경단은 잘 익은 단호박에 찹쌀가루를 넣고 경단을 빚어서 끓는 물에 한번 삶아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찹쌀이 익으면 떠오르니까 그때 건져내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체에 걸은 카스텔라 가루를 익힌 반죽에 골고루 묻혀주면 쫀득한 단호박 경단 완성.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부터 단호박의 달달한 풍미, 거기에 카스텔라의 보드라움까지 가을의 맛과 향이 제대로 녹아있다. 단호박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는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며 백내장, 안구 건조증 등 눈 관련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된 단호박은 포만감을 쉽게 높여주고 단백질을 비롯한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하고 균형 있는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영양가 99.9. 보들보들 샛노랗게 잘 익은 초록의 열매 단호박. 밤처럼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나 밤호박이라고도 불리는데,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쓰다는 불문율을 보기 좋게 날려버린 최고의 영양 덩어리다. 간편하면서도 영양 꽉 찬 레시피. 이번 주말 가을의 맛이 담긴 단호박으로 찜해보는 건 어떨까? 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요즘 점점 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잠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요, 다시 잠이 들지 못할까 봐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또 정신이 오히려 맑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미국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478 호흡법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478 호흡법을 좀 알려드리면요. 이 혀를 윗니의 뒤끝에 붙이시고요. 이 배를 부풀리면서 4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그리고 7초 동안 숨을 내뱉은 다음 8초 동안 배를 부풀리면서 크게 숨을 다시 내뱉어주는 이 동작을 478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 478 호흡법을 6번씩 3세트를 했더니요.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심장 박동수와 혈압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잠이 잘 들려면요, 무엇보다도 이제 어두운 고도와 그리고 적정한 온도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 연골 아래에 위치한 작은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 갑상샘. 갑상샘은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몸의 열과 에너지를 관장한다. 갑상샘에 생기는 결절은 매우 흔하면서도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중 일부는 갑상샘암으로 진단된다. 갑상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대사, 그냥 보일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갑상샘을 이루는 세포들에서 이제 과발현이 되면서 크기가 커지고 혹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거기서 암이 발생하는 것을 갑상샘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암 1위이자 남녀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갑상샘암.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결코 순하지 않은 암, 갑상샘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최근에 보험업계에서 암보험금 청구에 대한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 4050 여성들이 가장 많이 청구한 암은 유방암이었다고 하고요. 또 MZ세대라고 하죠. 2030 세대에서는 갑상샘암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암이 고령자에게 특히 위험하다라는 편견은 정말 이제 편견일 뿐인데요. 뭐 착한 암, 또 거북이암으로 불리는 갑상샘암도 그 위험성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갑상샘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의 오해과 이진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갑상샘이 크기는 작지만 우리 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네. 들었는데요. 이 갑상샘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짚어주십시오. 네, 갑상선은 목젖 아래와 쇄골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크기는 높이는 한 5cm 정도이고 가로로는 한 6cm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숨 쉬는 기도 앞쪽에 이렇게 갑상선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숨을 쉴 때 이제 우리가 목젖을 움직이면서 이 아래에 있는 갑상선도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에서 갑상선 암이 이제 보이는 것을 나타낸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 빨갛게 갑상선 암이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캡슐을 뚫고 암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수술 중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형에서 보다시피 나비 모양을 하고 있는 갑상샘을 우리가 흔히 우리 몸의 온도계 혹은 오케스트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갑상샘 호르몬의 양이 좀 적거나 많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도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갑상선의 기능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도계나 이제 그런 신진대사에 작용하는 것은 갑상샘 호르몬이 이제 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샘 호르몬은 신체의 신진대사를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 이외에도 갑상샘에 칼시토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몸 전체의 칼슘량의 조절에 보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샘 호르몬은 이제 우리 몸의 보일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갑상샘 호르몬이 생성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일러가 과하게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몸에 있는 대사량이 증가를 하면서 몸이 더워지고 땀도 많이 나고, 반대로 이제 이런 갑상샘 호르몬이 적게 이제 생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보일러가 적게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몸이 춥고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기운이 없고 이제 행동하는 동작도 느려지고 이제 체중도 자꾸 증가하고 몸이 붓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항진증, 저하증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늘 살펴볼 주제가 이제 갑상샘 암이잖아요. 이 암은 왜 생기는 건지 좀 발병 원인부터 좀 알아볼까요? 갑상샘 암의 원인에는 크게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에서 이제 이전에 어렸을 때 암에 걸리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목 쪽으로 방사선을 쬐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갑상선 암의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방사능 피폭으로 이제 이전에 체르노빌 발전소 사고라든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이런 방사능이 피폭된 이후에 갑상선 암의 발생이 많이 증가했다는 연구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음식의 요오드가 부족한 지역에서 사는 경우에도 갑상선 암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조류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이 먹는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음식의 요오드가 부족한 지역이랑 크게 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밖에 이제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의 갑상선 암을 앓은 경우가
경우에는 이제 한 10% 정도에서 같이 발병을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이제 유전자, 특정 유전자에 의한 유전적 요인은 현재까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수암 중에 하나인 수질암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35%, 적게는 30%에서는 이제 유전으로 수질암이 생기는 유전적 요인이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좀 환경적, 유전적 요인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도 좀 조사된 원인들이 있을까요? 그 밖의 원인으로는 이제 갑상샘의 양성혹, 그러니까 암이 아니고 그냥 일반 혹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외래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는 한 10%에서 이제 나중에 추적 관찰을 했더니 암이 이제 생겼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비만이 있는 경우,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갑상샘 암의 원인이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류를 이제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암 발생률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고, 흔히 이제 많이 즐기는 커피나 흡연 같은 경우에는 갑상샘 암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흔히 갑상샘 암을 소리 없이 찾아오는 암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갑상선 암의 갑상샘 암의 그 주요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있는 갑상선 암의 경우에는 목에 혹이 만져진다고 해서 외래에 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밖에 이제 암이 커지면서 이제 목소리 신경에 침범을 하면서 쉰목소리가 나거나 이제 혹이 커지면서 목을 누르기 때문에 걸린 느낌이 든다든지, 또는 목 앞쪽이 아니라 목의 양쪽 옆쪽에 이제 혹이 커지면서 임파선이 이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 주변에 이제 혹도 커져서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증 없는 혹이 목에 잡힌다거나 아니면 목이 좀 쉰다거나 목에 이물감이 느껴질 때는 한 번쯤 좀 의심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상샘암으로 이렇게 의심을 할 경우 어떤 검사들을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갑상선 암에 이제 진단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먼저 외래에 오시면은 저희가 목을 촉진을 해서 갑상샘이 이제 만져지는지 크기가 정상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제 초음파에서 혹이 이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밖에 CT 검사를 해서 CT에서 혹이 보이는 경우라든지 이제 이런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했을 때 정상 갑상샘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혹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초음파상의 그 갑상샘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종양의 모양을 보고 혹시 교수님은 이거 암으로 의심된다 이게 딱 바로 구분이 되시는지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게 단계가 이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그 단계에 따라서 악성도가 각각 퍼센트가 다르고 이제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이제 악성도가 높겠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바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조직 검사 하게 되면은 그 이상 소견이 있을 때 하는 검사에 대해 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갑상선 암에 이제 진단할 때 사용하는 것은 세침 흡인 검사인데요. 이 검사는 다른 질환의 조직 검사에 비해서 매우 간단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갑상샘에 있는 혹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주사기로 이렇게 바늘로 찔러서 이 혹 안에 있는 세포를 빨아들여서 조직 검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다른 조직 검사는 조금 굵은 바늘로 이렇게 혹을 이렇게 뜯어낸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갑상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혐오경으로 봐서 여기 좋은 세포들이 있는지 암세포들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갑상선의 암으로 진단을 이제 받는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갑상선 암의 타입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흔하게 이제 보이는 타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대사의 보일러 역할을 하는 여포세포와 그 다음에 칼슘의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C세포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여포세포에서 생기는 암이 유두암과 여포암, 그리고 역형성암입니다. 이것은 이 정상 여포세포가 이렇게 돌연변이가 진행이 될수록 역형성암에 가까워지고,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모양이 안 좋고 이제 예후도 좋지 않은 그런 암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칼슘에 작용하는 C세포 같은 경우에는 수질암이라고 해서 이제 이 다른 세 가지와 전혀 다른 타입의 암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유두암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암이고, 모양도 가장 좋고 예후도 좋아서 이제 외래에서 진단받아서 걱정을 많이 하실 때 이제 많이 안심시켜 드리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갑상샘 암의 종류가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지 몰랐네요. 그렇다면은 어떤 암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까? 빈도는 어떤가요?
네, 갑상샘암 발생의 빈도에서 보시면 유도암이 80%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밖에 이제 여포암 그리고 휘틀세포암과 그 C세포에서 보이는 수질암이 나머지 한 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유도암이 또 가장 수술하고 나서 예후가 좋다고 하셨으니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갑상샘 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갑상샘 결절의 대부분은 양성 종양이다. 하지만 결절의 크기가 빠르게 커지거나 새로운 결절이 생길 경우 악성일 가능성이 높다. 공격성이 덜해 거북이암, 착한 암으로 불리는 갑상샘암. 대부분의 갑상샘암은 자라는 속도가 느려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얼마 전부터 목에 자꾸 뭐가 걸리는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주로 어떨 때 걸리는 것 같으세요? 주로 식사할 때 걸리고 어떨 땐 침 삼킬 때도 좀 걸리는 것 같아요. 혹시 목소리 변화는 없으셨어요? 뭐 목이 잠긴다든지 쉰목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가 변하지는 않았는데 말을 많이 하면 좀 목이 가는 것 같아요. 갑상샘암은 상대적으로 암 성장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편이다. 조기에 진단받아 치료에 들어가면 생존율도 높은 편이지만 환자의 연령이나 종양 크기, 전이 정도나 위치에 따라 그 예후가 달라진다. 이 환자분은 이제 목에 불편감이 있으시고 특히 음식을 삼킬 때 불편감이 있으신데 이제 갑상선에 혹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목을 누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 음식을 삼키면서 걸리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소리 변화는 따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혹이 암인데 사이즈가 큰 경우면 목소리 신경을 침범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갑상샘암 환자는 초음파 등 건강검진 과정에서 암이 발견된다. 우연히 목을 만졌을 때 결절이 딱딱하게 잡히는 경우도 있고 결절이 기도나 식도를 눌러 호흡이 곤란하거나 음식물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초음파를 보며 하는 세포 검사인 새침흡인 세포 검사를 통해 갑상샘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수술한 지 한 달 되셨는데 피곤하신 건 좀 어떠세요? 네, 평소보다는 좀 더 피곤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더 피로감이 더합니다. 수술 전후에 목소리 변화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다행히 걱정했었는데요. 지금 괜찮습니다. 그러면 처방해드린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네, 아침 공복에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갑상샘암은 크기에 따라 갑상샘을 모두 제거하는 전절제술, 부분 제거하는 반절제술이 있다. 전이가 없는 저위험인 경우 즉시 수술하지 않고 투적 관찰을 하고 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되셨는데요. 이제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갑상샘이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있던 게 절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피로감도 느낄 수가 있고 따라서 저희가 약물을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수술했던 자리에 유착이라든지 붓기로 인해서 목소리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같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절반을 절제하셨다고 해도 보통 한 2년 정도 약을 복용을 하시게 되고 이후에는 차츰차츰 경과에 따라서 약을 이제 끊게 됩니다. 갑상샘 전절제와 반절제술의 경우 그 특징과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암 치료의 결과뿐 아니라 환자 삶의 질을 고려해 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갑상샘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뼈가 약해지거나 심장 부정맥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용량을 세심하게 조절해야 한다. 갑상샘암의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생명에 크게 위협이 된다든지 생존율이 낮은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갑상샘암을 늦게 발견함으로써 발생하는 반을 제거하는데 이제 전체를 절제해야 하는 경우나 임파선 전이로 인해서 수술의 범위가 커져서 수술 후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수술 후에 재원 기간이 길어진다는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상샘암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괜찮다는 착한 암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꼽히는 갑상샘암. 암 발병률 1위지만 진행 속도가 느리고 치료 예후가 좋은 편이라 착한 암으로 불린다. 하지만 모든 갑상샘암이 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내 몸의 바로미터 갑상샘. 정기 검진으로 지켜낼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갑상샘 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치료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치료법을 좀 크게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갑상선 암의 치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수술입니다. 이제 수술 시행한 이후에 이제 그 밖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 등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많이 받는 치료가 아무래도 수술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수술법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수술 자체가 이제 목 앞으로 절개만 해서 시행을 했던 이제 절개 수술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 한 20년 전부터 이제 내시경이나 이제 로봇으로 이제 수술 방법이 점점 바뀌게 되면서 수술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절개 수술과 내시경 수술, 로봇 수술로 이제 나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케이스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암을 이제 절개 수술뿐만이 아니라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로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 수술법을 환자의 그 상태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권하실 텐데 어떤 게 고려가 될까요? 방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세포의 종류, 그 다음에 암 자체의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환자의 나이와 그다음에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를 나누게 됩니다. 크기가 4cm보다 크다든지 눈으로 봤을 때 갑상선을 뚫고 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제 기도에 침범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임파선 전이가 림프절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 갑상선 이외에 다른 폐라든지 이제 다른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 전 절제술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절제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주변에서 이제 수술하신 분들 보면은 전절제를 했다, 반절제를 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갑상선 전 절제술은 말 그대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갑상선 양쪽 모두를 절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갑상샘이 남아있지 않게 되어서 이제 갑상샘 호르몬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평생 호르몬제를 복용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양쪽 갑상샘을 다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증가하는 반면 갑상샘을 전 절제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도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크기가 크고 진행된 환자에 있어서는 갑상샘 전 절제를 수술의 이제 고려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갑상샘 옆절제,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 중에 한쪽만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갑상샘이 남아있기 때문에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에 작용하는 그 C세포가 남아있어서 칼슘의 대사나 골다공증 예방에도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이제 이런 옆절제를 하더라도 나머지 갑상선이 작용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평생 호르몬 보충이 필요한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목 쪽에 흉터가 남게 되면은 어떡하나 좀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 수술을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흉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내시경이라든지 로봇 같은 수술 방법도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요. 목 앞에 있는 주름에 따라서 이렇게 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흉터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목주름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많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목주름이 없다든지 또 켈로이드 체질이라든지 비후성 반응이라고 해서 흉터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남아서 이제 본인도 많이 신경이 쓰이고 옷으로 가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목걸이를 두꺼운 걸 하신다든지 이렇게 좀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절제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내시경 쪽 수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또 어떤 방법인가요?
갑상샘 앞쪽으로 절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갑상샘으로 도달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쪽 사진은 겨드랑이와 유륜 위쪽으로 해서 가슴 쪽으로 해서 이제 갑상선으로 도달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목 앞쪽으로 흉터가 남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 유방의 건강검진이나 유방 초음파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말씀하시는데, 그건 것과 크게 관계없이 수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수술 후에도 이제 겨드랑이 쪽에 그리고 아주 작은 상처가 남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경우에는 이제 보이지 않게 되고,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겨드랑이 쪽으로 한 5cm 정도 절개를 해서 갑상선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cm 정도 절개창이 있지만 수술을 시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겨드랑이에만 이제 이런 식으로 흉터가 좀 남아 있고 목 앞쪽엔 보이지 않아서, 사실 본인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외과 의사인 저도 목만 보고는 갑상선 수술을 하셨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드랑이 쪽에서 한 20cm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한다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또 외과 수술에서 또 요즘에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로봇 수술이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궁금하네요. 로봇 수술도 앞과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방향이나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내시경 기계가 아니라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내시경 기구보다 좀 더 이렇게 구부리는 것이 자유롭고, 이제 사람 손목처럼 관절이 다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내시경이 2차원적으로 보인다면은 이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자가 보는 모니터가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이고, 마찬가지로 로봇 수술도 아까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목 앞쪽에는 흉터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옥소 치료라고 해서 이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방사선 치료의 목적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옥소 치료의 목적은 수술을 하고 나서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갑상선 암 세포에 대해서 이 옥소가 이제 이 남아있는 갑상샘과 갑상샘 암 세포를 파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방적 목적으로는 이제 수술 후에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갑상샘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옥소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고, 그 이외에는 이제 이런 보조 치료적인 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질문을 드리지만 옥소 치료가 환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힘든 치료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료를 받기 전후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옥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치료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셨다가 오히려 옥소 치료 받고 나서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옥소 치료를 이제 시행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는, 이것의 원리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암 세포에서 이제 요오드를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상샘이 요오드를 잘 흡수하도록 갑상샘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타이로젠이라는 합성되어 있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주사를 2번 해서 이 호르몬 농도를 이리적으로 증가를 시키게 되고, 이때에는 이제 이전에 수술 후에 드시던 갑상샘 호르몬제는 계속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레전 주사법이 이제 발생되기 전이라든지 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갑상샘 호르몬제를 이제 중단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 중단은 한 4주 정도 시행을 하게 되고, 이 4주 동안 갑상샘 호르몬제를 복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일러가 꺼지는 것처럼 춥고 몸이 이제 처지고 피곤하고 이제 땀도 식은땀이 자꾸 나고 이제 잠을 자고 이제 그런 부작용이 크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갑상샘이 요오드를 섭취하기 전에 우리 몸의 요오드 자체를 낮춰서 요오드가 왔을 때 갑상샘이 이제 빨리 그것을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요오드 제한 시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제한 시기 같은 경우에는 치료 전에 약 2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암세포가 방사성 요오드를 더 이제 굶은 상태에서 요오드를 잘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오드 제한 시기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요오드 제한 시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와닿지가 않아서요. 그때 그 제한해야 되는 식품들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요오드 제한 시기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요오드를 많이 복용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흔히 이제 많이 먹는 김치,
젓갈 안에 있는 천일염이 사실 대표적인 요오드 식품입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많이 드시는 해산물, 김이나 생선, 미역, 다시마, 그리고 우유나 우유 가공식품, 그리고 이제 요오드 함유된 약품, 약도 그래서 문의 후에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 중에서는 이제 베이컨이나 햄, 소세지, 그리고 콩으로 만든 식품도 이제 이 요오드 제한식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서 요오드 제한식이 이제 빵으로 대부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식사를 못 하시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네. 체중이 많이 빠지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와, 제한식 보니까 평상시 저희가 다 먹는 음식인데.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방사선 치료라고 하면 또 방사성 물질을 아무래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일반 병실이나 뭐 검사실과는 좀 분리가 돼서 사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이 방사선 요오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에 고용량의 방사성 물질을 함께 붙여서 그걸 알약으로 복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그 방사능이 바깥으로 분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든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사능 피폭이 될 수가 있어서 이 요오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2박 3일 정도 우리 몸에서 나가는 방사능이 줄어들 때까지 이제 독방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방 자체를 납으로 다 싸서 차폐를 하고 그 환기구 또 다 특수한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환자분의 이제 분비물, 씻은 그런 물 같은 것도 모두 특수 정화조를 통해서 이제 따로 모아야 돼서 특수한 요오드 치료실에서 2박 3일 정도 혼자 이제 있으면서 이제 몸에서 방사능이 다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제 그 사이에 갑상샘 암이나 이제 갑상샘 정상 세포들에도 요오드가 가서 붙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갑상샘 암의 치료 중에 이제 방사선 치료도 이제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네, 이제 앞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와 다르게 이제 방사선 치료가 또 있습니다. 이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시행했던 방사능 요오드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제 병소가 수술 후에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라든지 또는 재발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수술하기가 어려운데 뭐 식도를 누른다든지 해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앞에 방사능 요오드는 이제 알약을 먹어서 치료를 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이제 몸 밖에서 방사선을 쬐서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은 보통 이제 일주일에 5일 정도 월화수목금 오시고 3에서 6주 동안 많게는 15번에서 한 30번까지 이제 밖에서 방사선을 쬐서 그 암세포 크기 자체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전체를 다 쏘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국소적으로 쏘나요? 재발이나 이제 전이가 의심이 되는 부분에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네. 고용량의 방사선을 한꺼번에 쬐는 경우에는 피부 쪽으로 이제 방사선으로 인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고용량의 방사선이라도 이제 작게 여러 번 쪼개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방사선이 닿는 부분만 그래서 사이즈가 줄어드는 국소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 갑상샘 암이 착한 암이라고는 하지만 들어보니까 뭐 시기 제한부터 방사선 치료까지 정말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갑상샘 암 이것만은 기억하자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갑상샘 암은 크게 이제 3가지로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갑상샘 암의 크기가 작더라도 주변에 임파선 전이가 될 수가 있고 또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갑상선 암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겠습니다. 수술하는 방법에는 예전에는 목 앞쪽으로 절개만 했지만 이제 그 이외에 여러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갑상샘 암의 치료에는 다양한 치료법을 있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해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수술이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이제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갑상샘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갑상샘 암 수술을 한 후에 손발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이건 어떨까요?
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 네, 이거는 갑상샘을 전절제하는 경우에는 갑상샘의 위아래쪽으로 하나씩 부갑상선이 4개가 보통 있는데요. 이 부갑상선의 기능이 우리 몸의 칼슘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갑상선에 가는 혈관이 이제 이렇게 잘리게 되거나 아니면 혈류가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갑상선 샘이 우연히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몸에 있는 칼슘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발 저림이라든지 이제 입가가 먹먹하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상샘암 호르몬제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이 골다공증이 생기기 쉽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그거는 X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C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칼슘 대사에 보조적으로 작용을 해서 젊은 나이에 갑상샘 전절제를 시행을 하는 경우에 골다공증이 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는 있는데요. 갑상샘 호르몬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골다공증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갑상샘 호르몬이 부족하면 피부나 머리카락이 좀 푸석푸석해질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그거는 O입니다. 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몸에 보일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붓기도 생기고 푸석푸석해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상샘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샘암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스트레스가 없는 현대인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특히 갑상샘암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해하셨네요. 네, 사실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갑상샘암과 스트레스가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밝혀져 있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관련이 있다고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갑상샘에 양성 결절이 있으면 나중에 이 혹이 암으로 변할 수도 있나요? 네, 갑상샘의 양성 결절이 악성으로 변할 확률을 물어보셨는데요. 이런 경우가 좀 있을까요? 이게 양성 결절이 악성으로 변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보통 양성 결절의 한 10%에서 악성으로 나타나는데 아까 이제 조직 검사를 하면서 바늘로 찔러서 검사를 하는데 이게 갑상샘 에 있는 혹을 전체를 다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갑상샘암 자체가 워낙 천천히 자라다 보니까 크기 변화가 없어서 일반 양성 혹으로 생각하고 지켜봤는데 어느 순간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암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가 자체가 변한다기보다는 이제 변할 수는 있지만 이제 천천히 변하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샘암은 남자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성별의 차이가 있나요? 네, 갑상샘암의 경우에 성별에 따라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남자가 갑상선암에 걸렸을 때 여자보다 예후가 좋지 않다,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근거는 없는 말이고요. 네. 이제 주로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항목에 갑상선암 초음파가 들어가 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목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생겨서 발견하는 경우가 남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자들이 좀 더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을 해서 예후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제 남자에게서 생기는 갑상샘암이 여성에게서 생기는 암보다 더 모양이 안 좋고 남자가 훨씬 사망률이 높고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이 끝으로 갑상샘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이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갑상샘암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갑상샘암도 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착한 암, 거북이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상샘암도 어떻게 보면 암이기 때문에 이제 방심하지 마시고 이제 관찰을 하시거나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시더라도 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플러스 오늘은 갑상샘암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외과의 이진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의 약 20에서 40%가 갑상샘에 혹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결절이 다 암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은요. 또 몸에 또 혹이 있다고 하면은 또 불안감을 또 떨쳐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정확한 진단할 때 그 새침 흡인 검사
이렇게 좀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 호르몬의 양 그리고 호르몬의 기능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